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정의달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이어서 다양한 비뇨기 질환의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이호명 원장님께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면은 증례가 2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증례를 보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그때 림프절 강의를 했었는데, 그중에 보여드렸던 60세 남자 환자분 라테랄 레벨 3, 4에 한 2.8cm 이제 하이포에크하고 내부에 표 증가된 림프노드에서 FNA 결과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 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스카무스 셀 캔서 메타스타시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소우조로 가시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림프노드는 이제 헤드넥에서 가장 많이 가고, 그 외에 이제 렁이나 브레스트, 그 다음에 이 다이프라մ 아래쪽에 이제 압도멘 올관 튜머는 주로 이제 수프라플라비큘라 포션의 림프노드에 메타가 많이 갑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제 갑상선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림프노드에 대해서 했고, 그 외의 부분에 레게, 메스, 랭넘프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노드의 디스트리뷰션 티어라면 결국은 이 경부 종기 그 외 질환들도 이제 위치가 중요한데요. 어퍼 미드라인 넥메스는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림프노드가 이제 넥메스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걸 제외했을 때는 이제 포지션에 따라서 어퍼 미드라인 넥메스 렉토픽 사이로이드나 사이로글로사 덕트 시스트가 있을 수가 있고, 어퍼 라테랄 포션에는 사리바리 글랜드의 튜머, 그러니까 사리바리 글랜드는 서만디블라하고 파로티드 글랜드가 있는 튜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테랄 포션에는 브라키알 크라프트 시스템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사이로이드의 인피리어 포션에는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리바리 글랜드를 보면 서만디블라하고 파로티드 각각 2개씩 우리 몸에 4개의 사리바리 글랜드가 있는데, 서만디블라 글랜드는 주로 이제 어퍼 미디아 포션에 있고, 그 다음에 슈퍼피셜 롭하고 딥롭으로 나뉘어지는데 홈파에서는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턱의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파로티드 글랜드는 이제 사리바리 글랜드 중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그의 앞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파샤에 둘러싸여져 있고, 파로티드 컴파트먼트,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파로티드 글랜드와 노브 블러드 베슬, 림파틱 베슬들이 들어있고, 근데 이게 턱 앞쪽에 위치해 있지만 이게 이제 커지게 되면 턱 밑쪽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귀 밑에 턱 요 부위에 자라게 돼서, 여기에 만약에 혹이 만져진다 하면 파로티드 글랜드의 메스를 한번 좀 의심해야 되고, 페이셜 러브가 이제 슈퍼피셜 러브하고 딥럽을 다이섹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바리 글랜드 이제 커지는 원인을 보시면, 한쪽이 커지는 것은 사리바리 글랜드 튜머가 가장 흔하고요. 플레오모픽 아데노마가 가장 많습니다. 말리넌트 포텐셜은 한 10% 정도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캔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시아라데나이티스, 박테리아 시아라데나이티스도 있고, 크로닉 시아라데나이티스도 있고, 또 사이로이드 캔서 후에 RI 세라피 후에 생기는 라디에이션 시아라데나이티스도 있고, 히알로리시아시스 같은 게 이제 덕트 쪽에 돌 같은 게 생겨서 스웨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에 돌 같은 게 생겨서 스웨링이 오게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이 시알로스코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 덕트 쪽을 씻어서 돌을 제거해 주게 되면 이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드렸고 주로 이제 정례를 보면서 이제 강의를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46세 남자 환자로 1년 동안의 라이트 서브만디블러 그랜드 메스를 주소해 보냈고 최근에 크기가 증가되는 양성이었고 과거력은 특별한 건 없었고 초음파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정상 서브만디블러 그랜드고요. 이게 지금 이제 어브노멀한 메스고 내부는 하이포에코익한 약간 시스틱 체인지가 있는 걸로 보이고 시스트 안에 이런 솔리드한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 이 시스트 안에 이제 솔리드 컴포넌트의 이 성상이 중요한데 상당히 좀 찝찝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FNA를 했는데 FNA에서 이제 맑은 지세는 보이진 않았는데 근데 그 초음파 파인딩이 말리언의식을 감별할 수 없어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수술을 해서 수술에서는 시스틱 체인지를 보이는 화이티시엄 메스가 보였고 진단은 아데노이드 시스틱 칼시노마로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살리바리 그랜드 이런 그 플리오몰픽 아데노마가 제일 많지만은 캔서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환자가 이제 갑상선 유도암으로 10개월 전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과거에는 이제 토탈 사이로액토미 하고 로도즈든 하이로드든 라디오액티브 아이오다인 테라피가 한 5년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5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로벡토미로 거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완전히 그때 제가 기억에 한 10년 한 7, 8년 전에 수술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 토탈하고 나서 1,3-아이오다인 하이도즈 100ml 큐리 받고 나서 이제 한 10개월 지나서 이제 라이트렉스 밸리 그다음에 또 입이 많았다는 증상 조술을 넘어했고 초음파를 보니까 라이트 서브만디블라 그랜드 요게 이제 노멀 서브만디블라 그랜드고 이게 이제 오브노멀한 하이포크한 파렌카인 체인지가 온 그 병변입니다. 그래서 블러드 프로는 증가되어 있었고 그래서 병력에서 라디에이션 시알라리나이티스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리바리 스캔을 시행했고 라이트 파로티드와 소만디블 그랜드 업테이크가 떨어지는 라디에이션 시알라리나이티스 진단했습니다. 치료는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침이 안 나온다 하면 살라겐카는 뭐 약을 이 쉐그렌에 쓰는 약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살라겐이 또 용량을 많이 쓰면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뾰족한 치료가 없다는 게 그 문제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팔로우 했을 때 한 12개월 지났을 때 이제 라이트 하이포픽 리전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한 2년 지났을 때는 하이포픽 리전은 많이 줄었지만 이 서브만디블 자체가 이제 약간 크기가 감소되는 아트로픽한 체인지를 보였고 환자 입만한 증상은 지금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만디블러 그랜드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퍼 미드라인 넥메스로 갔을 때 이제 림프노드 커진 거 외에 우리가 그 간혹 볼 수 있는 게 이제 사이로글로사 덕트 시스트와 에토픽 사이로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로글로사 덕트 시스트하고 ektopic 사이로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ekto픽은 노멀 사이로이드가 없다는 거고 사이로글로사 덕트 시스트는 노멀 사이로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덕트 시스트는 그 미드라인은 넥 시스트 중에 가장 흔하고 이제 랩넌트고 그 해부학적으로 이제 포란의 세컴에서 생겨서 보통 포란 세컴부터 해서 에비얼 루트까지 어디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어퍼 미드라인 넥이 이제 주로 잘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덕트 시스트 안에 드물게 이제 파피라리스 아이로스 캔서가 이렇게 이제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비교적 저명하죠. 솔리드 메스가 있고 내부에 멀티플한 펑테이트, 스몰 그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보이는 이런 게 동반될 수 있어서 시스트 내부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ektopic 사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이로이드 자체가 이제 못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이오드본 주로 이제 하이오드본 리전에 수피리어 서비컬 사이로이드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링구얼 사이로이드가 가장 흔하고, 근데 드문 경우에 이제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이게 수피리어 메디아스티즘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로이드가 그 링규얼이든 수피리어든 이 노멀 사이로이드는 이제 초음파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례를 보시면 35세 남자 환자인데 1년 동안 엔테리어 넥메스로 주소를 내보냈고 최근에 이제 크기가 커지는 그런 이제 소견이 있었고 갑상선 기능 검사에서 UDT4가 좀 감소돼 있고 TSH가 증가돼. 근데 이게 액토픽이다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이제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토픽 사이로이드에 하이포사이로이드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환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사이로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이로이드 위치에 사이로이드가 보이지 않고 어퍼 미드라인 내에 이렇게 헤테로지니아스한 파렌카임을 가지는 사이로이드 티슈로 보이는 리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액토픽에도 또 사이로이드 티슈니까 그 파피랄 사이로이드 캔서나 다른 캔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NA를 시행했고 FNA에서는 노멀 폴리큘러 셀이 보였고 스캔을 하니까 이 사이로이드 위치에는 업테이크가 보이지 않고 어퍼 미드라인 내에 이제 업테이크가 보이는 액토픽 사이로이드 진단을 했고 하이포사이로이드임이 동반되고 있으니까 심지록신을 리플레이스먼트를 했고 TFT는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TFT로 팔로우하면서 약을 주면서 TFT 팔로우하면서 초음파도 한 번씩 팔로우 해봐야 되겠죠. 이게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마레그넌트 모듈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환자가 라이트 어퍼 넥 쪽에 이제 넥에 럼프 메스를 주소로 내놓았는데 피지컬에 이제 라이트 어퍼 넥 포션에 이제 메스가 만들어졌고 갑상선 기능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니까 파렌카임 체인지는 좀 있고 라이트에 스몰한 하이포이크인 노듈이 있고 레프트에도 뭐 스몰한 노듈이 있는데 이거 하고 환자가 호소하는 어퍼넥 포션의 메스하고는 맞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어퍼넥을 보니까 라이트 레벨 2 이게 해부학적으로 아마 이게 지금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카틸리지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CT를 찍어볼까 생각하다가 뭐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이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했고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브라키알 플라트 시스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뭐 라이노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여하튼 시스트 타입이었고 뭐 FNA에서 그냥 시스트로 나왔습니다. 특별히 안에 솔리드한 메스가 없어서 일단 환자는 이제 그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탄올 인젝션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널을 보면 에탄올 인젝션을 할 수 있는데 성공 확률이 이게 시스틱 사이로이드 노듈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이제 그 보고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에탄올 주입하고 몇 달 동안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이 플루이드가 줄줄 알아서.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어퍼하고 로우를 따로 이제 분리해서 어퍼에다고 여기에다 에탄올 인젝션하고 아래쪽에 에탄올 인젝션해서 두 개를 이제 따로 분리해서 이제 말리려고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쯤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퍼 쪽이 많이 줄었고 아래쪽 이 부분이 지금 시스트가 있으면서 내부에 이제 에탄올이 들어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볼륨은 이때쯤 되니까 한 1.19로 줄었고 환자분도 그렇게 이제 넥메스로 호소하지 않으셨고 그 치료 시작한 지 한 8개월 됐을 때 거의 다른 부분들은 다 줄어들었고 거의 한 일부분만 이제 시스가 남아있는 그런 소견을 보여서 이 부분은 뭐 굳이 에탄올 치료하지 않고 또 증상이 높고 하니까 그 팔로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로글로살 덕트 시스트나 아니면 브라키알 클러트 시스트도 이제 심토마틱하면 심토마틱 리커런트 하면 이제 PEI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환자는 이제 40세 여성분으로 이제 이 사람은 이 사이로드 위쪽으로 해서 정말 큰 혹으로 이제 혹을 주소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어퍼 넥 포션에 굉장히 큰 라지 매스가 있었고, 그래서 뭐 혹은 너무 커서 이제 굉장히 큽니다. RCT 보시면 그거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이었고, 초음파를 보니까 갑상선의 라이트에서 이제 레프트 넘어가는 이 시무스에 하이포이크한 뭐 스몰한 뇌들이 있었고 좀 의심가는 모양이긴 한데 이 사람 주증상하고 별로 관계 없었고, 레프트는 그냥 스몰 시스트가 있었고, 그래서 레프트 그러니까 사이로이드에서 발생한 시스트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었는데 이게 초음파에는 이 시스트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미징할 수 없어서 이제 초음파 사진을 생략하고 CT를 찍었는데 앞쪽으로 해서 굉장히 라지 시스트, 그 septum에 있는 라지 시스트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초음파를 보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내부에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멀티플한 칼시피케이션이 좀 있는 그 칼시파이드 매스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패솔로지 병변을 사용해야 될지 조금 이제 주제는 됐지만 여하튼 여기 있는 시스트를 아스페이션에서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칼시파이드 매스를 이렇게 페넬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페넬을 시행해서 결과가 이제 페넬에서 PTC로 진단됐고, 환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다시 물이 차서 이제 저한테 한두 달 지나서 이제 다시 내원해서 제가 물 빼주고 암이니까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환자 이제 경대병 같이 싶은데 아마 수술하셔서 이제 사로로사 득트 시스트가 있으면서 파피라사이로 캔서 동반된 경우로 진단됐습니다. 그래서 득트 시스트가 있을 때 이런 앞서 이제 사진에 이제 솔리드한 포션이 있으면서 칼시피케이션이 있었지만 아까 이런 케이스 같은 이런 칼시피케이션 이게 매스로 볼지 뭐 칼시피케이션 덩어리로 볼지 좀 애매한데 여하튼 칼시파이드 매스가 있을 때는 캔서를 꼭 룰아웃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사이로이드 뒤쪽으로 해서 위에 2개, 아래 2개, 양쪽으로 해서 4개가 존재하고 플래튼드 디스크 쉐입이고, 정상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는 뭐 CT를 찍든 초음파를 하든 보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보이면 그게 이제 어그노말 크기가 커졌다는 걸 뜻하고, 크기가 커진 원인의 80%는 솔리타리 한쪽만 커지는 이 4개 중에 하나만 커지는 솔리타리 아데노마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글랜듈라 디죠. 여러 개의 그 글랜드가 인발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멀티플 엔도크라인 에아플라지아 다발성 내분 비선종 타입 1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물게 칼시노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바로 정례로 가면 그 감기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였는데 그 보이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초음파를 보니까 레프트 사이로이드 어퍼 포션에 2.3cm의 믹스드 노듈, 그러니까 시스트하고 솔리드가 같이 섞여 있는 노듈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제가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를 놓쳤는데 처음에는 그냥 믹스드 노듈이라서 어퍼 사이로이드의 뒤쪽이니까 그냥 뭐 사이로이드 노듈이겠지 생각했는데, 지금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 septum이 있으면서, 근데 이걸 또 제가 시스트로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여하튼 처음에는 이게 파라사이로이드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퍼 파라사이로이드는 주로 이제 사이로이드의 포스테리어 도잘 포션, 주로 이쪽 위쪽에 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피리어 파라사이로이드는 사이로이드의 로우폴 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자를 이렇게 페네아 보냈었는데, 랩을 보니까 이제 칼슘이 12.2로 증가되어 있고 포스페이트가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그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에 의한 하이퍼칼세미아 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내원해서 이제 페네에서는 이게 파라사이로이드 진단할 수는 없고요, 셀을 봐서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노듈의 PTH, 그 노듈을 페네해서 이제 셀라인으로 와싱을 해서 이제 PTH를 재거나, 아니면은 그 페네한 슬라이드를 이 PTH 그 이뮤노스테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병원가에서 이뮤노스테인을 할 수는 없고 대학에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티바디를 그 병원에서 사주진 않으니까요. 한두 케이스를 위해서 안티바디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흔한 방법이, 쉬운 방법이 이제 FNA 해서 이제 노멀 슬라이드로 그 믹싱을 한 2cc 정도 믹싱해서 이제 PTH를 재우려고 하면,
그 뭐 이런 처음에 이제 시즌에 보내니까 이런 거 처음 받아본다면서 못 해주니까 했는데 일단 결과를 내볼라 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3천 이상 나와서 이제 이건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맞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실험 PTH 216이고 환자가 이제 그 대학병원 가서 네프테오파 파라사이로젝tom을 시행했고 수술 후에는 칼슘하고 PTH가 정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앞에 케이스보다 이제 조금 복잡한 케이스인데 여기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봤는데 한 달 동안 이제 퍼티를 주소로 왔는데 환자가 개인 병원에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받았고 어머니가 갑상선 유도암이면서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다발성 내분비 선종 원이 이 메닌진의 뮤테이션 때문에 오거든요. 근데 이 메닌진의 뮤테이션이 있으면서 내분비 선종 원이 이제 판크레아스 파라사이로이드 피추이터리의 튜머가 특징인데 그 판크레아스나 그 피추이터리는 튜머가 없으면서 파라사이로이드만 일말반은 이 퍼미니얼 아이솔레이티드 프라멜 하이퍼파라타이디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케이스였고 환자 랩을 해보니까 사이로톡시코시스에 리스프트 안티바디 포지티브 그래서 그레이브 스테이지로 진단을 할 수 있겠고 근데 칼슘이 11.1로 정상보다 한 1 정도 높았습니다. 그럼 실험 PTH가 63까지가 정상이 185로 증가되어 있을 거예요. 사이로이드를 보니까 랩터 사이로이드 포스테리어 포션에 그 인피리어 포스테리어 인피리어 포션에 하이포이크가 매스가 있었고 내부에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어 있는 그 보통 그 림프노드 같으면 이 할룸이 있어야 되는데 할룸도 없고 그 다음에 블러드 플로우도 증가되어 있어서 림프노드보다는 이 랩이 일단 그 하이퍼파라를 시사하니까 그래서 그 하이퍼파라를 의심해봐야 되고 그 롱디튜디널 스캔에서도 이 하이포이크릭 매스가 있으면서 림프노드로 생각되는 그런 할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사이드 스캔을 시행했고 딜레이 스캔에서 랩트 파라사이로이드에 이런 그 업테이크가 남아있는 아데노마를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파라사이드 스캔하는 게 이게 그 큰 노듈 그 파라사이드 노듈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스캔이 진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뭐 대학병원에 환자를 보내더라도 스캔에서 업테이크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파라사이드 아데노마 아니다 그렇게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 환자는 다행히 이제 업테이크가 있었고 노듈 PTH를 측정해서 321로 증가되어 있었고 제가 이 노듈 그 PTH를 과거에 재보니까 그 포지티브는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게 네거티브 안 나오면은 파라사이로이드가 아닌 그런 그 네거티브 프리딕티브 이런 게 좀 높은 걸로 제가 그 PTH를 해보니까 그런 결론을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실험보다 높아서 이제 포지티브로 보고 랩트 파라사이로이드를 시행했는데 문제는 이 메닌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플 글랜드 타입으로 올 수 있어서 그래서 수술 9개월 뒤 칼슘은 정상이 됐는데 PTH가 약간 높고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다른 글랜드 임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즈 팔로우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뭐 결론은 앞서 보여드렸던 처음 슬라이드로 결론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림프노드가 제가 지난주 강의하고 연주 강의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4개 대부분 목 아프다고 이래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목 안쪽이 아프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이로이드 아프면 제일 먼저 서브어큐트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런 환자를 제외하고 이제 넥 프라블럼에 가장 이제 흔한 거는 이제 넥매스거든요. 흔히 렉럼프인데 그래서 림프노드가 가장 많은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그 위치에 따라서 어퍼의 엑토픽이나 덕트 시스트, 그 다음에 브라키알 클랩트 시스트,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주위에 뭐 그런 그 파라사이드 아데노마라 아니면 사이로이드 안쪽에 있더라도 뭐 정크 다이베티큘럼이라 오늘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정크 다이베티큘럼이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 염두에 두고 머리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그 염두에 두고 환자를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견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로이드 할 때 그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 이런 것들은 초음파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칼슘하고 포스페이트를 이렇게 사이로이드 노즐이 있을 때 루틴으로 체크를 하십니까? 루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진단이 어렵거든요. 이게 파라사이로이드인지. 그래서 그 도저 포스테리아 이쪽보다는 로우 포션에 있으면, 그러니까 사이로이드 이게 바깥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실제로 초음파에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로우 포션에 있으면 이게 사이로이드 바깥쪽인지 안쪽인지가 감별하기가 좀 더 쉽고, 우선은 그 의심되면 저는 그 PTH를 같이 잽니다. 그래서 파라사이로이드가 의심되면 랩을 먼저 하진 않지만 FNA 할 때 FNA 하고 따로 이제 FNA 해서 그 플루이드로 이제 그 노즐의 PTH를 같이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높으면 이제 거꾸로 이제 진단하는 그런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 블러드에서 PTH를 체크한 게 아니라 FNA에 있는 거를 워싱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러고 이제 뭐 찝찝하면 또 추가로 이제 랩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찌르고 나면 조금 블러드 PTH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뭐 만약에 맞으면 다음에 오실 때 블러드에 측정하는 블러드 PTH를 세든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트라사이로이드에도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감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천상 뭐 랩을 해서 칼슘을 한 번씩 측정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파라사이로이드 아데노마가 FNA에서 노멀 사이로이드 노드라고 이렇게 좀 패솔로지가 차이점 나는 게 있는가요? 셀에서는 그 병리과에서는 이때까지 진단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셀은 그 이게 노멀 폴리큘라 셀은 아니지만 이게 파라사이로이드 셀의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 병리과에서 이게 파라사이로이드라고 진단은 거의 뭐 절대 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